예,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북구 출신 진보당의 윤종호 당선자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었는데요. 당시에 검찰의 포갑적 탄압으로 원직을 상실하고 6년 만에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우리 두 분의 우리 비례대표 당선자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종덕 우리 당선자님. 진보당 당선인 전종덕입니다. 국민이 불행합니다. 국정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나라 대통령인가 봅니다.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3년을 이대로 더 살 수는 없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역임한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혐오, 노동적대시, 반노동 정책을 바꾸기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보건의료인으로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안전권의 국가 책임을 더 높여내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정의와 평화가 흐르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주권 재민, 군주 민수를 가슴에 새기고 오직 국민의 편에서 진심의 정치, 효능감 있는 진보 정치로 응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혜경 당선자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정혜경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적 열망이 있었기에 진보개혁 시민사회가 정치사 최초로 힘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는 최초의 여성 비정규직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타이틀이 왜 붙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 1948년 개헌국회에서부터 21대 국회까지 일반 축에 6,300명, 거기에 재선 3선 등 다선 의원을 고려해 보면 대략 5,000명. 그 5,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많이 배우고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그래서 평범한 서민들은 되고 싶어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이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민주노동당을 시작으로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배출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소수지만 국회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양산된 지 26년 만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가 22대 국회에서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 소임 제대로 하겠습니다. 천만 비정규직 시대, 이제 사업장 내 비정규직을 넘어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더 정교하게 일하는 노동자가 쓰다가 버리는 것을 넘어 이제 사용자도 아닌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은 절반인 노동자에게 같은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가 되면 해고될까 노심초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쓰지 않아야 합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비정규직 제도, 우리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은 비정규직 제도, 이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강장에서 의회에서 바꾸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있는 세 사람 모두가 현장의 노동자 출신입니다. 저도 현대자동차 노동자 간부를 한 10년 가까이 하고 또 정치세력가 선발대로 나와서 그 안에 기초위원과 강력위원 또 울산 북구청장을 거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동정치가 어떤 것인지 좀 보여드리는 우리 첫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치 유능한 진보로 진보적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자 윤종호, 정혜경, 전종덕은 오늘 22대 국회에 임하는 입장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압도적으로 심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이 진보당에 주신 세석을 선명하고 민생에 유능한 진보 정치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다수는 노동자지만 국회에선 언제나 소수입니다. 판사, 검사 등 특정 직업이 가대대표되어 온 것이 국회의 현실입니다. 국민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온 엘리트들에게만 노동자의 상가, 서민의 근심, 청년 세대의 좌절과 분노를 모두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진심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진보당 당선자 3명은 모두 노동자입니다. 누구보다 노동자의 고통과 아픔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표를 달라, 그러면 노동자에게 좋은 법 만들어내겠다는 시의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가 정치의 힘을 키워 스스로 변화를 만드는 진보당의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과 노동자 협상력 강화라는 양날개로 불평등과 야근칼을 해소하는 사회적 분배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전국민 노동법을 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은 물론 특수고용, 플랫폼 등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원화청 공동교섭위원회를 설치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합니다. 대통령실이 최상병 사건 수사에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특검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을 거부하면 그 다음엔 진실을 은폐한 윤석열 특검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검찰청 해체,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개혁을 단행해 검찰 권력이 정권 친위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막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선명한 야당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진보당 당선자 3명은 깃털막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유능한 진보로 민생국회 시대를 열겠습니다. 진보당은 농민수당과 코로나 시기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며 무상급식 이후에 진보정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민대의와 가계부채 상담 등 지역 밀착 정치를 통해 1명의 구청장과 22명의 지방의원도 배출하였습니다. 이제 중앙정치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국민 4대 보험 등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진보정책으로 22대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전국민 필수 에너지 이용권을 보장해 기후와 민생을 동시에 해결하고 지역 공공은행 설립으로 서민금융과 지역 재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료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성평등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자 감세를 중단하고 순자산 100억 이상의 0.1% 초자산가에게 부유세를 부과해 서민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국회, 한반도 평화시대를 선도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개헌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개헌연합을 제안합니다.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은 22대 총선에서
반윤석열 연합 정치를 통해 개헌과 거부권 법안 재추진이라는 정책을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이제 이행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노조법 2, 3조를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9개 법안을 반드시 함께 되살려야 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국정전환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무늬만 협치로 정권위기 탈출용 국민전환을 시도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전환을 거부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정치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는 무도한 정권이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주거권, 건강권, 안전권, 생태권, 돌봄권 등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개헌을 해야 합니다. 진보당도 정치개혁, 사회개혁 논의에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을 지난 2년처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진보적 개헌을 위해 각 정당과 국회에 곧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은 1호 법안으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헌하면 개헌과 거부권 법안에 대한 논의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개헌 전이라도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기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개혁신당이 앞으로 가져야 할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대표 후보로서 그동안 생각했던 문제의식을 가감 없이 풀어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보수는 죽었습니다. 이미 벌써 오래전에 죽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최근 들어 정치권과 언론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따끔한 조언이 이어지지만 대단히 안타깝게도 무의미한 고언처럼 보입니다. 국민의힘을 보십시오. 여전히 윤핵관들이 활개치고 부정선거론 하나 넘지 못하고 허둥댑니다. 철진한 색깔론으로 문매를 맞는 것도 예사입니다. 정상적인 당이라면 역사적인 패배를 기록한 4월 10일 윤핵관과 친윤은 패족이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지난 총선보다 5석 더 얻었으니 선공적이라는 평가가 당당히 입 밖으로 나오는 당이 작금의 국민의힘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보수는 낡고 구리고 무능하고 뻔뻔한 무언가일 뿐입니다. 보수라는 이념 자체가 모욕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규재 주필께서 지금 보수정당의 정치인들은 자기 당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일갈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보수 붕괴의 원인을 크게 3가지로 꼽습니다. 첫째, 인재 양성의 고리가 끊겼습니다. 당장 시사방송에 출연하는 보수 패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상식을 이야기하는 몇몇 보수 패널이 귀한 이유는 그만큼 국민에게 소구할 수 있는 보수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보수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반공이나 감세 이외에는 아무런 가치 지향도 없고 낡은 관점으로 민주당을 공격하는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그러니 매번 민주당과 서로의 과거 발언을 발굴해서 비판하는 일이 우리 정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 보수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자기만의 답이 없습니다. 대안은커녕 이제는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낙수 효과와 줄푸세 이후에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나라 곳간을 걱정하면서 현금성 복지를 극도로 경계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더 주기 경쟁에 몰두합니다. 두 정당 모두 못 줘서 안달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보수는 문화전쟁에서 연전연패하고 있습니다. 현대 진보 진영의 무기는 문화운동입니다. 언어를 교정하고 검열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매도합니다. 그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장악해 나갑니다. 이른바 PC주의 공세입니다. 이 문화전쟁에서 보수가 패하는 이유는 문화적으로 뒤처진다는 낙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진보 진영이 만들어 놓은 판에 끌려 들어가서 보수가 가진 미덕, 자유와 공정이라는 빛나는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민주당보다 후져 보이면서도 원칙도 없는 정치 세력으로 변질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이 부끄러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일그러진 보수를 종식하고 새로운 보수의 싹을 틔워야 합니다. 보수의 빛나는 가치를 이해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민생에 대한 보수만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문화전쟁에 두려움 없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오만한 방식에 용감하게 맞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개혁신당에 아주 큰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진 보수를 완전히 재구성하고 진보 진영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 젊은 보수 정당, 개혁신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자신합니다. 저는 개혁신당의 당대표 후보자로서 오늘부터 그 여정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을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겠습니다. 무너진 보수의 자리에 개혁신당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의식에 더해 보수의 미래를 고민하는 분들과 치열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보수를 지켜왔던 선배 정치인들을 차례차례 공개적으로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정규재 주필님, 진수희 전 장관님, 그리고 나는 국대다에서 우승을 했던 임승호 전 대변인 등과 함께 보수의 재구성과 자유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토론회를 이곳 국회에서 갖겠습니다. 보수가 얼마나 책임있고 멋진 무언가인지, 우리가 할 원칙과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실천을 해 나가야 하는지 가감없이 논하고 지체 없이 행동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젊음이 그 자체로 벼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로움과 기세는 젊음이 갖고 있는 무한한 저력입니다. 그 저력으로 정치에 질려버린 국민 여러분들께 거침없이 다가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높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쪽 제 옆에 쓰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언론특위위원장 고민정 최고위원입니다. 지금 총선이 끝났고 또 총선에서 민의가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의 탄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언론 장악, 언론 탄압에 대한 행태들은 조금의 여지도 없이 그 폭주 기관차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EBS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초유의 일이고 단 한 차례도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언론인들께서도 지난 과거의 언론사의 역사들도 다 아실 테지만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EBS 유시춘 이사장을 탄압하기 위한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더는 입을 다물고 침묵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EBS, KBS, MBC 등 각 방송사들의 공영방송 이사들께서 직접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렵게 이 자리에 나서셨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KBS 정재권 이사님께서 더 자세한 상황과 그리고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정재권 이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일로 와서 하시죠. 아니요, 나도 이 성명 읽으시는 거나 나눠서 읽으실 거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KBS 이사 정재권입니다. 오늘 회견을 간단하게 진행을 맡았습니다. 먼저 오늘 회견에 참석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기자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견이 잘 보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하게 마련된 이 자리를 주선해 주신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공영방송 이사들의 회견은 유례없는 EBS 압수수색이 직접 도화선이긴 합니다만 잘 아시는 대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진행되어 온 공영방송에 대한 탄압, 언론 장악에 저희 공영방송 이사들이 항의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회견은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사분들을 각자 본인이 성함을 소개하시고요. 그리고 새 공영방송 이사들께서 나누어서 배포해드린 성명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시춘 이사장님과 이사님들께 기자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 오른쪽부터 유시춘 이사장부터 간단히 본인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BS 이사장 유시춘입니다. KBS 이사 유일현입니다. KBS 이사 이상입니다. EBS 이사 도현자. KBS 이사 김선수입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 준비된 성명을 최우 이사께서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탄압 규탄을 위한 공영방송 KBS, MBC 재단 방송문화진흥회 그리고 EBS 이사 긴급 공동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EBS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말살 폭거다. 검찰이 부끄럽다. 검찰은 2024년 4월 30일 EBS 창사 이래 처음으로 대한민국 교육방송 EBS의 이사장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이사장의 일정표와 자체 감사 자료, 법인카드 영수증으로 굳이 압수수색하지 않고 임의 대출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확보 가능한 자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동원한 것이 윤석열 검찰의 현주소다. 검찰은 유 이사장의 자택과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그렇게 한가한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 독재적 언론 장악 시도는 집권 후 현재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헌법기관 감사원까지 동원하고 정치 도구화함으로써 국간 존립의 정당성과 신뢰마저 무너뜨렸다.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KBS 이사장을 해임하고 KBS 사장을 교체했다. MBC 역시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를 해임하는 방법으로 무너뜨리려 하였으나 법원의 이사 해임 효력 정지 결정으로 저지되었다. YTN을 민영화하고 TBS를 해체했으며 이제 정권의 칼날은 다시 MBC와 EBS로 향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급하다고 임기 5개월도 남지 않은 교육방송 이사장에 대해 해임 절차를 밟고 유례없는 압수수색까지 하는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로 시작된 유시춘 이사장의 업무 추진비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절차, 검찰 수사, 자체 감사 등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문제 하나로 권익위, 방통위, 검찰 등 국가기관이 모두 달려드는 모습은 정권의 방송장악 공작이 얼마나 집요하고 끔찍한지 짐작케 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언론 장악 생각 전혀 없다고 밝힌 바로 다음 날 아침 이번 압수수색을 벌인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위선이라는 말조차 아까운 윤석열 정권의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EBS와 MBC, KBS 등 대한민국 3대 공영방송의 이사 14인은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공영방송 탄압 시도를 반대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해체하여 정권이 주인인 공영방송으로 만들어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려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로서 방송 장악 공작을 비롯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옐로우 카드를 꺼내들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 쇄신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는가? 윤석열 정권이 앞으로도 민의에 역행하는 공영방송 탄압과 장악을 위한 시도들을 계속한다면 더욱 혹독하고 준엄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저희가 세 개의 구호를 외칠 건데요. 그 참석자분들께서는 마지막 부분을 3번 세 차례 연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 탄압과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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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는 탈법적 방통위 체제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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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는 방심의 언론 탄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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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님 중앙에 놓고 양쪽으로. 이제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이사장님이나 혹은 다른 이사분들한테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칠까요? 그러면 이사장님 간단한 소회 말씀만 듣는 걸로 하고 저 일문일 답은 바깥 장소에서 하겠습니다. 네네. 우선 너무나 참담합니다. EBS는 그 어떤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의 청소년들과 국민들의 지적 수준을 높이고 교양을 풍요롭게 하는 콘텐츠 생산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공영방송입니다. 저 자신 민주화 운동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단 한 번도 저희 어떤 정파적 유불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그레이트 마인즈라든가 고향민국이라든가 청년들을 걷기 하기 위한 한국의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여러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진력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런 정파적 적개심을 드러낸 데 대해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나 영수회담 직후에 EBS 창사 이래 한 번도 없었던 검찰의 압색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 강력히 항의합니다. 공권력의 이런 부질없는 낭비를 멈춰주십시오.
국민의 결핍이 있는 곳에, 국민의 눈물이 있는 곳에 공권력은 작동되어야 합니다. 참담한 마음 그지없습니다만 저는 끝까지 국민권익위원회와 방통위원회,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저에 대한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청탁금지법을 어긴 적도 없고 사적으로 유용한 적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저희 진실을 밝히고 부당한 공권력의 집행에 대해서 항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경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권력은 눈 위에 새긴 발자국과 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 특히 검찰은 권력을 마치 바위 위에 새긴 것처럼 행사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줄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 공간에서의 회견은 마치고요. 장소를 옮겨서 질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해병대원 순직 특검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수색 지시 위법성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임성근 사단장의 권한박 지시 여부를 물었고 이후 임 사단장이 후임 후보군을 구두로 보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임 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 조사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당한 조사가 대통령실의 개입 이후 박 대령의 집단 항명으로 뒤집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사외압 관련자들은 천편일률적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 유재현 법무관리관은 공수처 조사에서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한 내용은 군 사법 정책이었다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군 사법 정책을 토의할 관계입니까? 유 법무관리관과 수사외압 관련자들은 드러나는 진실에도 계속해서 국민을 속일 셈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으며 더 이상 수사외압을 감출 수도 없습니다. 유 관리관과 수사외압 관련자들은 거짓 해명을 하면 할수록 죄가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진실을 감추게 두지 않을 것이며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을 관철해 수사외압의 최종 윗선을 반드시 규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짓을 또 다른 거짓으로 막으려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김광동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를 진실은폐위원회로 만들 셈입니까? 한국전쟁기 희생사건을 다루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1국이 사건 처리율 제고를 빌미로 각하 및 진실규명 불능 판정을 높이겠다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한국 전쟁기 민간인 희생 사건을 규명하라고 했지 도로 묻어버리라고 했습니까? 김광동 진실하위위원회는 파렴치한 작태를 당장 멈추십시오. 김광동 위원장이 부역자 가리겠다며 국가폭력 희생자들에게 대못을 박더니 국정원 대공 간부 출신 국장을 앞세워 과거사를 아예 묻어버리려고 합니까? 김광동 위원장은 진실하위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려고 위원장을 맡았습니까? 역사를 바로잡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로해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진실하위위원회의 설치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하위위원회에 이 같은 움직임에 동의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김광동 위원장의 해촉만이 진실하위위원회를 정상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광동 위원장을 즉각 해촉해 진실하위위원회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민심 청취가 목적이라면 민정수석실 신설 대신 해병대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부터 받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전 자신이 공약으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민정수석실을 제왕적 대통령의 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임을 숨기지 않을 셈입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조기 레임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꺼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심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영수회담에서 지난 2년간 철저히 민심과 괴리된 국정 운영을 바꿀 생각이 조금도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더욱이 오늘 여권 핵심 관계자 말로 신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이 낙점되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민심을 듣겠다는 뻔뻔한 소리를 믿으라는 말입니까?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목적이라면 사등기관 출신을 임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 약화와 가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조직을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앞세워 검찰 장악력을 지키고 가족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뻔한 저희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진정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듣겠다면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부터 받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 긴급조치 제안에도 답하십시오. 진정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 난맥상을 바로잡겠다면 이 정도는 하셔야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현안 입장 발표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진보당의 22대 국회 당선자 두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윤종호 당선자님과 정혜경 당선자님이 오늘 함께 이 자리에 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김진표 의장님,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결단해야 합니다. 김진표 의장님은 여야 합의 우선 입장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두 법이 교섭단체 간 원만히 합의되어 처리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만 김진표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은 총선 결과에 따른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말과 달리 행동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국민의힘의 목리에 민의의 전당이 휘둘리고 국민의 열망이 절벽 앞에서 가로막히는 왜곡된 현실을 그저 한탄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기 국회로 이관해서도 안 됩니다. 21대 국회에 책무를 다해야 하고 이것은 국회의장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김진표 의장님은 단순히 기계적 중립을 취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수장답게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국회법은 의장님에게 의사정리 권한을 부여하여 능동적으로 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당 간 협의는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의장님께서 결단해야 합니다. 두 법은 국회 처리를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총선의 민심은 두 법의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께 촉구합니다. 좌고우면할 때가 아닙니다. 신중 모드도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도 없습니다. 김진표 의장님의 결단을 국민은 촉구하고 있음을 직시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에게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합의 없는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도 안 된다며 이태원 유족을 방패 삼는 천인공노할 작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민주당에게 최상병 특별법에 대해 합의 처리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긴 시간 동안 성의 있는 태도로 논의에 오지 않다가 21대 국회 마지막 고비를 넘겨보자는 얄팍한 수의 다름 아닙니다. 준엄한 국민의 의사는 총선을 통해 확인되었고 총선 민심을 거스르는 당사자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장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22대 총선 결과 드러난 민심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를 외치다간 그 끝은 국민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안건 상정으로, 국민의힘은 찬성 소신 투표로 최상병 특검법,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기자회견 이후에 진보당은 국회의장실 앞에 가서 의장 항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부대변인 김도연입니다. 오전 브리핑 총 3건입니다. 민정수석실 부활과 검사 출신 책임자,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등 가족 리스크에 부담이 커진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을 고려하고 있으며 민정수석으로 검사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회복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이 기대할 것은 없는 정부입니다. 자신의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이야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시민사회와 소통하겠다며 시민사회 수석실은 폐지하겠다 하고 민정수석실 책임자 자리에 검사 출신을 채워 넣겠다는데 이게 무슨 민심 청취입니까? 민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임기를 무사히 끝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 역사를 보면 우리 국민은 불의한 정권을 그대로 놔둔 적이 없습니다. 다시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문합니다. 민심을 들을 의지가 있다면 꼼수 부리지 말고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에 쓴 국가 비상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용돈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가정의 달에 각종 기념일을 앞두고 외식 물가가 껑충 뛰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뒷목 잡고 쓰러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 비상금으로 불리는 일반 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2년엔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650억, 2023년에 해외 순방 외교로 532억을 썼습니다. 대통령이 사는 세상은 국민이 사는 세상과 다른 곳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대파 875원이 합리적이라는 한가한 소리를 하는 동안 국민의 60만 명은 퇴근 후 부업을 뛰며 먹고 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밥 한 끼 사 먹으려면 최소 12,000원이고 결혼식, 장례식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 축하하고 위로하기에 앞서 이번 달 생활비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노래 제목처럼 월급은 통장을 스쳐갈 뿐이고 이번 달에 나가야 할 대출 이자를 생각하면 웃을 일이 하나 없는 것이 지금 국민의 현실입니다. 당선 이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며 용산 대통령실을 만들어 교통체증을 일으켰던 일, 외교를 위해 해외 순방 가라 했더니 무분별한 쇼핑 논란으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국민에게 양해도 사과도 없이 불통으로 보낸 2년의 세월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참을 인내심이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켜내지 못하겠다면 그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반도 평화, 국민 안전을 위한다면 SM3 도입 결정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8,039억. 들어도 상상조차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앞으로 5년 동안 무기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해상탄도 요격 유도탄 SM3의 구매인데 이 유도탄은 한국보단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무기 구입은 단순한 물건 구매가 아닙니다. 정치적 행동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SM-3의 도입은 사실상 미국 방어용이기 때문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이 되는 것으로 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전략적 요충지로 일컬어지는 한반도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여러 번 인내심을 갖고 직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듣지 않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진정으로 한반도의 안보와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번 구입 결정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김지호 부위원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입장문. 강압수사, 진술조작 의혹 검사로 대체 무슨 민심을 듣겠다는 것입니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검사 독재 정권이 여전히 수사농단, 조작 수사에 대한 삐뚤어진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 청취를 이유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김주현 전 대검 차장을 민정수석에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정의 의미를 되살려 국민과 대통령 사이를 좁히겠다는 취지의 인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주현 검사의 과거 전력을 살펴보면 대체 윤석열 정권이 귀 기울이겠다는 민심이 무엇인지 그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주현 전 대검 차장은 200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노한균 당시 서울지검장, 권오성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과 함께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두고 전 정권의 핵심 인사이자 유력한 차기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끼어 맞추기식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끝없이 이어진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수사와 똑 닮았습니다. 강압 수사 진술 조작 논란이 벌어졌다는 점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2009년 12월 김주현 당시 3차장 검사 산하에 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부장검사 권오성은 곽영욱 대한통운사장에게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합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면서 검찰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곽영욱 전 사장의 진술이 10만 달러에서 3만 달러, 5만 달러로 계속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곽 씨는 검찰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직접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총리 공간 의제에 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한 전 총리가 돈을 가져가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곽 씨가 사흘 연속 밤늦게까지 조사받은 기록과 자백을 한 뒤 조사 기간이 눈에 띄게 줄어든 점을 거론하며 검찰의 강압 수사가 의심되고 진술을 강요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곽 씨는 법정에서 검사가 호랑이보다 무서웠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표적 강압 수사 의혹의 당사자였음에도 김주현 검사는 오히려 승승장구합니다. 그는 대전지검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검사로 영전하더니 급기야 윤석열 정권의 첫 민정수석에 낙점되기에 이릅니다. 윤석열 정권에 묻습니다.
지난 2년간 야당 대표를 상대로 검찰이 저지른 수사농단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성 없이 강압수사 의혹의 당사자를 민정수석에 임명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윤 검사들로 실패하자 이번엔 조작수사 의혹이 있는 경력직까지 데려온 것입니까? 더 센 칼잡이 데려온다고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정적 제거와 조작 수사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인사권까지 남용하는 책임,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 온전히 돌아갈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김지호 부위원장. 영부인이 스토킹 당했다는 나라,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호를 받고 있는 대통령 부인이 스토킹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마저도 사지를 틀고 입을 틀어막는 그야말로 막무가내 철통 경호라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대한민국 서열 1위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의 스토킹범을 막지도 잡지도 못한 것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와의 만남에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다면 경호원들이 어떻게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겠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김건희 여사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 검찰총장의 배우자로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고 어떤 삶을 살았기에 저런 발언이 나왔는지 의아했지만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그녀는 자신의 말을 하나씩 무섭게 실현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당부합니다.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시키지 말아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명품백을 불법 수수한 정황이 동영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도 소환조차 하지 않고 그에 반해 명품백을 준 사람은 스토킹, 주거침입,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혐의로 수사를 하는 것이 과연 공적과 상식에 부합하는 법 집행입니까?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수사를 하는 것은 경찰과 검찰을 망치는 길입니다. 더 이상 귀한 공권력을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하는 일에 낭비하지 말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쏟아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어이없는 법 집행을 제대로 비판조차 하지 못하는 언론도 이제 그만 이틀막하고 놓아주십시오.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의 신성불가침 성역이 아닙니다. 2024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김지호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정부 예비비는 쌈짓돈처럼 막 쓰는 돈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정부 임기 1, 2년차 예비비 집행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해 등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는 사실상 국가 예산의 비상금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과거 검찰총장 때 특활비를 썼던 것처럼 마구잡이로 집행했다니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1년 차에는 국민 누구도 요청한 바 없는 집무실 이전을 위해 496억 원에 달하는 예비비를 들이부었습니다. 경호부대 이전과 청와대 개방에 들어간 경비를 생각하면 거의 65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낭비했습니다.
임기 2년 차에는 대통령의 순방 비용으로만 532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께는 건전 재정을 강조하며 긴축을 강요했다는 말입니까? 건전 재정을 외치며 부끄럽지도 않았습니까? 정말 긴축을 해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국가의 예비비는 대통령 개인을 위한 돈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 대비해 비축해둔 예비비가 쌈짓돈으로 보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 순방 경비를 왜 예비비에서 빼서 썼는지 책임 있게 해명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비상금인 예비비를 자신의 사금고로 여겼던 것은 아닌지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일본 정부에 탈취당하는 것을 눈뜨고 지켜볼 셈입니까?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네이버, 라인의 지분 구조를 개선하라는 일본 정부의 압박이 노골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인은 네이버가 13년간 키워온 메신저 서비스로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오랜 시간 쌓아올린 성과입니다. 그런 라인을 일본 정부가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핑계로 삼고 있지만 일본 도모코 기업이 2023년 6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개선책 수용으로 마무리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사실상 우리 정부가 사실상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을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의 입장문 발표가 전부입니다. 동향을 주시하며 필요시 지원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나 할 때가 아닙니다. 수수방관하며 허송세월 하다가는 일본 정부에 우리 기업을 뺏길 판임을 모릅니까? 일본의 모렴치한 과거사 도발, 외교관계 역행에 단 한마디의 항의도 못하더니 윤석열 정부는 라인도 그대로 내줄 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일본의 야욕에서 우리 기업을 지켜내는 역할만이라도 제대로 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 탈취 시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면밀한 대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발표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도 이천시에서 3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송석준 의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고심을 했고 많은 분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아무리 험하고 고된 길이라 할지라도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앞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는 결심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10 총선에서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참패하였습니다. 총선 패배의 원인은 그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저는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한 불골 쇄신의 노력으로 당의 환골탈태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낼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될 제22대 원내 지도부는 총선 패배의 원인을 찾고 당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에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192석에 이르는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제21대 국회보다 더 강하고 거칠게 나올 민주당 등 야권을 상대로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송석준 여러분 앞에 엄중히 약속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통과 변화를 주도하고 개혁 입법과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의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우리 당을 책임지는 유능한 여당으로 만들어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비대위 그리고 차기 당대표와 함께 국민께 사랑받는 국민의힘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우리 당의 3대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먼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경제위기, 사회위기, 안전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는 고물가로 인한 경제위기, 인구 소멸, 사회 갈등 등으로 인한 사회위기, 안전 불감과 국내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안보 위기 등을 극복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내외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야 간 소통, 당정 대통령실 간 소통, 당내 소통,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자세와 태도를 확 바꾸겠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겸손의 자세로 자만과 오만, 거만의 산만을 확실히 버리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국민을 받들고 보다 낮은 자세와 겸손한 태도로 국민의 목소리를 작은 목소리라도 경청하는 자세를 견지해 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송석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된다면 경제, 사회, 안보의 3대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보다 겸손한 자세로 당내, 당정대, 여야, 대국민 소통을 보다 원만히 긴밀히 하여 국민의힘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국민의힘이 변화 소통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위원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러 오신 전국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대표단이 오늘 결정과 이후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요청을 해서 제가 함께 왔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상미 전국 대책위원회 위원장 오셨고요. 우리 강민석 미추홀구 위원장님하고 또 최은선 미추홀구 부위원장 오셨고, 정태흥 대구 지역위원회 대표 오셨고, 신상원 부산 지역 대표 오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위원회 개정안 본회의 부의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본회의에 언제 처리할 것인가입니다. 조금 전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5월 27일, 8일 경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일정이죠. 국민의힘이 다행히 추가 논의를 통해서 합의된 안을 처리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만약 국민의힘이 끝까지 당론 반대를 할 경우에는 이제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제2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폐기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세사기 특별법은 21대 국회 최대의 민생 현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생 현안이 제2 절차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국민의힘이 지금 뭐 말끝마다 민생 최우선 정치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1대 국회 최대 민생 현안,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민생 의제가 바로 전세 사기 건입니다. 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부의조차 오늘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이 국민의힘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은 민생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 아니면 우리는 집부자 정당이다. 이것을 자인하는 것밖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작년 5월 전세 사기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에 6개월마다 법안을 보완하겠다고 그건 합의로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 부의 자체까지를 반대하는 것은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태도라는 점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의 집은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자 미래이기도 합니다. 집은 시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이고 또 이게 결혼이고 출산이고 행복의 조건입니다. 한마디로 민생의 중심에 바로 주거 문제가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게다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74%가 40대 이하입니다. 40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규제한다는 것은 청년 지원 대책이기도 하고 저출산 대책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이렇게 인색한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내용이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결국 서부 회수인데 이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안은 보증금 평가액 최대 30%까지 30%를 선구제하는 안이에요. 그러니까 후순위 피해자 중에서 소액 임차인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절박한 사람들을 위한 선택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4조가 든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저희가 정밀하게 현재 피해자로 특정된 수준에서 할 때 5천억 이하다 하는 점을 정부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김민기 위원장하고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뭐 따져보니 한 1조 이하기 때문에 추가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천억 이하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 이상 정부 여당에서 이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최소한의 보호책 절박한 분들을 위한 선택지 정도가 담긴 법안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허그에서 지금 하고 있는 보증금 반환 보험과 같은 원리거든요. 더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지금 집권 여당이 반대할 이유고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쭉 민생 토론했지 않습니까?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민생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허그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깡통전세 주택을 낙찰받아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저와 정의당이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피해자들이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게 선구제 후회수인데 대통령이 약속한 거, 민생 토론에서 약속한 것 자체가 바로 이번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그걸 대통령이 민생 토론에서 수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발표를 여당이 반대하는 겁니까? 외면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가 결국 총선용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집권 여당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더 이 전세 사기 특별법 책임 있게 챙겨야 합니다. 5월 27일, 8일 날 뭐 합의 처리가 된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그냥 대통령 손에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이건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민생에 대해서 진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이 가결이 돼서 대통령한테 회부가 되고 또 보름 동안 계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10일 이전에 5월 10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원포인트 전세 사기 특별법 그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이 필요합니다. 뭐 출장 일정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뭐 임기 끝나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출장 일정을 피해서도 얼마든지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은 그렇게 원포인트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망한 그런 자격이 있는 그만큼 중요성을 갖는 그런 민생 법안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끝까지 이 법안의 책임 있는 마무리까지 감당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리고 그러려면은 10일 이전에 원포인트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말씀 마치고 우리 안상미 전국 전세 사기 대책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상미입니다. 오늘 오전에 경기도 용인에서 또 신탁 피해자 한 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망을 하셨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전세 사기가 그냥 일반 사기가 아닙니다. 삶의 기본을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아주 심각한 민생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 6개월마다 한 번씩 개정을 하기로 했는데 지난 12월에 하지 못하고 6개월쯤이 더 지난 지금 이제 5월 달에 논의되고 있는 이 자체도 너무 답답하고 저희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제 또 경매 중지도 안 받아줍니다. 법원에서. 저도 곧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쫓겨나겠죠?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하루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의제가 상정되는 것까지도 굉장히 피가 마른 기다림이었는데 또 시간이 걸려야 되고 다음 회의가 또 열려야 통과될 수 있다고 하고 피해자들은 전문직이 아니라서 어떤 절차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의장님 순방 계획이 있고 한다고 하지만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그냥 좀 늦춰질 수 있지 이거 하려면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 뭐 정부 기관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고 뭐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 아니요. 저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 충분히 드렸고요.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할 명분도 없으실 거고 열심히 지원책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지금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선구제를 포함한 개정안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 피해자들이 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생업을 하지 못하고 뛰어다녀야 됩니다. 법률적이든
여러 가지 서류 제출이든 월차를 빼고 이런 일에 뛰어다니다가 잘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정말 일상을 못합니다. 사업을 못합니다. 집중을 하지 못해서 일을 못합니다. 일상이 다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요. 이렇게 온전히 개인한테 넘겨진 이 피해의 책임을 국가가 대신해서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그 과정을 대신 해주고 국민들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큰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시간을 끌고 피를 말리시면 이게 어찌 국가가 국민의 안녕과 재산과 보호를 한다는 이 기본 의무에 충실하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세 사기가 정말 큰 재난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이 재난을 딛고 일어서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구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간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더 이상 반대 의견 내지 마시고 이제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명분이 없는 것에 입씨름하지 마시고 민생을 위해서 정말 민생을 위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더 말씀하실까요? 그 신탁 시한 그 법원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 대표이자 신탁 사기 피해자 대표 정태훈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6시쯤에 제가 기사를 보는데 용인에서 신탁 사기를 당하신 분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출혈로 사망을 하셨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신탁 사기 대표로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수십 번,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미래가 떠올랐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갈아 넣을 만큼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이제 나도 그만해야 되나? 지금 우리 피해자들이 여기 뒤에 많이 서 있지 않다고 이 사태가 심각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 시민입니다. 저희는 시민으로서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빚까지 떠안으면서 지금 임대인의 그 빚까지 떠안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해가면서 밤을 새우고 3시간, 4시간을 자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저희가 함께 해달라고 여기 와서 같이 노력하자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심은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 민심을 받아들이셔서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이 법안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빠르면 27일, 28일에 연다고 하는데 그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한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22대 국회에서 발동된다면 이 법안은 폐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저희는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것을 또 알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쫓겨나는 피해자는 생길 것이고 죽어가는 피해자는 생길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꼭 21대 국회에서 해결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그 21대 최대 민생 의제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사실 전세 사기 의제만큼 정부 정책 실패로부터 비롯된 광범위한 민생 피해 의제가 또 어떤 것이 있었나 저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21대 성적표, 특히 민생국회 성적표의 결정적인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이걸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거, 대통령까지도 민생토론에서 이런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직접적인 그 입장 피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책임 있게 민생 현안을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에게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27, 8일 날 그 본회의를 여는 이유, 오늘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한 이유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이 최상병 특검법이 결국은 이제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다 고려해서 국회 일정을 잡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별법이 그에 못지않게 그런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 또 민생 현안에서는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상병 특별법이 오늘 통과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올 21대 국회 이전에 제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잘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전세 사기 특별법도 그런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책임 있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잘못되면 결국은 거부권을 남발하는 거부권 왕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세 사기 특별법을 맡기는 꼴이 된다면 더불어민주당도 민생과 관련해서 더 이상 말할 자격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전세 사기 특별법 원포인트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0일 이전에 개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강력한 항의를 표하며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본 정부의 네이버 메신저 라인에 대한 지분 매각 압박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기업이 감당해야 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지난달 25일 SNS를 통해 이번 일본 정부의 부당한 라인 지분 매각 압박은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며 산업 협력을 해왔던 양국 관계 여정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이전 정부에서 최악의 관계였던 한일 관계가 윤석열 정부 들어 대반전의 개선을 이루고 한미일 3국 협력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며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냈는데, 이런 각고의 노력으로 심화된 양국의 협력 관계가 이번 라인 사태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라인 야후 사태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외교 문제 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여러 채널을 통해 원만한 마무리에 나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우선 부당한 조치를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네이버에 대한 라인 지분 매각 압박을 넘어서서 한국개인정보위원회에 네이버에 대한 추가 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프트뱅크가 주도권을 지도로 행정 지도로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보안 조치나 벌금 등의 페널티가 아닌 지분 정리, 추가 조사까지 요구한 것은 한마디로 지나친 압박입니다. 이는 해빙기를 맞은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네이버가 일본 이용자 정보를 불법 활용한 것도 아닌데 정보를 악용한 적대국의 기업에게나 적용할 만한 과도한 조치로 압박에 나서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한 일입니다. 네이버가 우선 해외 경쟁력을 잃지 않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이제는 우리 한국 정부도 나서야만 합니다. 데이터 주권 그리고 경제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이 외국 기업이어서 자국민의 개인정보 데이터가 타국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모든 플랫폼의 경영권을 자국 기업이 가져가야 한다면 어느 해외 기업이 그 나라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라인 야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정부, 민간, 국회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라인 야후 사태를 조사하고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라인 야후 사태가 불필요한 외교 분쟁으로 확전되는 것을 막고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대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도 라인 야후 사태로 불거진 오해들을 불식시키고 상호 호혜, 존중에 입각해 신중하게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한일 관계가 과거의 아픔을 넘어 미래를 위해 어렵게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도 라인 야후 사태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일본 정부의 각성 그리고 한국 정부의 발빠른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은미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두 법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안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21대 국회가 마지막 책임을 다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 협의로 처리된 만큼 독립적 수사기관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은 표결에 불참하였고 법무부 장관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와 여당은 무책임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만으로도 최상병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는 충분히 설명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은 생각도 하지 말고 성실히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세 사기 특별법도 본회의에 부의된 만큼 하루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청년들로 전세 사기로 인해 수많은 청년의 미래를 빼앗겼습니다.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선 선구제, 후회수 법안은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은 맹목적 반대를 멈추고 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길 요청드립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21대 국회에서 10대 입법을 처리하기 위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2개가 처리됐고 이제 8개 법안이 남았습니다. 민주열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 특별법, 국민연금개혁법, 공공의대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인심중지 보완 입법 처리, 이민사회 기본법, 초단기계약 방지법 공청회 등이 남았습니다. 이 법안들은 절망 속에 빠진 국민을 구하는 민생 법안이고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중요 법안들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고 진전시켜야 할 법안들입니다. 양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민생 법안들을 처리합시다. 정의당은 나머지 법안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수영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면전에서 도망친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야당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한 달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는 국회의 노력이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는 양심의 발로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며 환영할 일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가족과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채 표결에 앞서 도둑처럼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 사기 특별법 부의안도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로 21대 국회 말미인 지금에서야 통과되는 셈인데 최상병 사건은 또 얼마나 더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67%가 이번 임기 내에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지층을 막론하고 국민 대다수는 최상병 사망의 진실이 알려져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상병 특검법의 처리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뜻을 이제라도 따를 것인지 묻는 마지막 시험지와 같습니다. 끝내 여당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민의 대신 윗선 결사 보위를 선택하는 것입니까? 정녕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결과를 받아들고서도 분노한 민심이 아니라 분노했다는 VIP의 일갈이 더 두려운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접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 심기경호 사무실이나 차리는 게 나을 것입니다. 양심과 책임을 끝내 저버리고만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경고합니다. 또다시 불통의 거부권을 휘둘러 최상병 특검법을 좌초시킨다면 다음은 이종섭 호주론과 같은 사술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감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양심과 책임의 10대 법안 입법을 위한 정의당의 실천은 21대 국회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거부한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최해병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긴 이름만큼이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만시지탄이라는 말을 절감합니다. 이 법은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에 들어온 한 청춘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 모두의 사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며 설령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더라도 진상은 햇빛 아래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이 법을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며 퇴장한 국민의힘에는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반대 및 본회의장 퇴장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또 이 일은 2년 뒤 지방선거, 그 뒤 대통령 선거, 그 뒤 총선에서 다시 소환될 것입니다.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이 정부로 넘어가는 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공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 시행에 들어가면 정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명백하게 뜻을 표명했습니다. 억울하게 숨진 최수근 해병의 한을 풀고 누가 사건을 숨기고 줄이려고 했는지 밝히라는 국민의 뜻입니다. 거부권은 조자룡의 헌 칼이 아닙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통과가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함께 전세 사기 특별법 그리고 해병대원 순직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한 민주당과 국민의 간절함이 함께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러나 21대 국회 막바지에서야 유족의 미를 거두게 되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추운 겨울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위해 농성을 하시던 유가족분들의 모습이 선명합니다. 늦었지만 특별법 통과로 구성될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이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삶을 포기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이 늦어져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오늘 피해자들이 간절히 바라온 선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피해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병대원 순직 특검법도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방부가 수사의 외압을 행사했고 그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었던 정황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인 대통령실도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는 만큼 특검을 통한 석영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순직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윤재욱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민의를 걷어차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하길 촉구합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들은 모두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으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또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진정한 재발 방지의 시작이고 정부와 국회의 책무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보여주신 뜻을 끝내 외면한다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의 통과가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